글쎄 우리 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평화의 개념도 사실상 생경하고 통일의 개념도 생경할 겁니다. 평화하면은 뭐 보통 분들 그렇게 얘기해줘. 그 종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냐. 지금은 안보를 얘기할 때지 평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다분히 냉전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되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 군비를 증강해야 되고 그리고 북이라고 하는 상대를 결국 적대시해야 되고 그럼 북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적대시할 거고 북도 없는 돈 갖고도 또 군비를 증강하고 그게 어려워지면 결국에 핵무장 미사일을 강화시켜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남과 북 사이에 불신의 깊이는 깊어지고 그 악순환이 계속될 거거든요. 그러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원하면은 결국에 평화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가 자리 잡게끔 만드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하면 요즘 젊은 분들은 그래요. 통일하면은 우리가 통일의 비용을 전부 다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우리도 지금 직장 못 찾아서 아우성인데 지금 통일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통일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통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그렇습니다. 단일민족 국가의 통일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체제를 갖는 걸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아니면 북이 우리를 적화통일해서 그때만 사실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 국가라고 하는 건 이상으로서는 좋으나 현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북의 김일성 주석 같은 사람도 그 제약을 알기 때문에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한 거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지방정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기가 힘들죠. 어떻게 하나의 국가 안에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는 민주주의 체제고 하나는 유일지도 체제인데 이 둘이 어떻게 갈 수 있는 건 그건 현실적이 아니다. 그래서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는 화해협력, 평화공존. 요 단계가 되면 2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남북연합을 만들어 나가자. 남북연합의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과도적 국가, 그 다음에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 그래서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되고 그렇게 적대의식이 소위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평화공존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때 결국 우리가 유럽연합식의 남북연합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남과 북이 각자의 주권은 지키지만 소위 교류, 협력, 통합을 제도화시킬 경우에 사람과 문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북도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화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랑 체제가 비슷해지고 시장화되면 북도 결국에 정치 제도는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남과 북이 하나의 수렴점으로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통일에 대해서 남북의 그 국민들이 남과 북의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통일과 관련된 뭐 협의회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에서 통일헌법에 대한 구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남과 북에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되겠죠. 그때는 결국에 어떤 분은 분단을 그냥 영구 분단하자는 그런 안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분은 남북연합이 좋다. 연합으로 가자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의 민족인데 하나의 국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연방제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일민족 국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통일의 모델이 현 시점에서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렵고 그 전에 준비를 하자. 준비가 화해협력을 하고 교류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교류와 협력과 통합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간 간에 국가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유럽연합과 같은 그런 하나의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를 만들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통일하면 흡수통일을 생각하고 흡수통일하면 독일 봐라 얼마나 우리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남북이 연합이 되면 돈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북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통일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흡수통일을 할 경우에는 북한 주민이 오늘 하룻밤 만에 우리 한국의 일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OECD의 회원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냐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 비용이 되는 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소득을 우리의 몇 %까지 올려주느냐. 100%까지 올리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거고 80%는 많이 들 거고 50%는 적게 들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남북 연합을 하게 되면 북은 주권 국가니까 그러면 자연히 만약에 우리가 흡수통일하면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 원조는 하나도 없어요. 독일이 하나도 국제사회 개발 원조를 받지 않았어요. 선진국, OECD 회원국은 개발 원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자기들의 주권을 그냥 유지하면은 개발도상국이 될 거고, 그러면 개발 원조, ODA라는 걸 받을 수 있고, 북한 스스로가 경제를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통일 비용은 상당히 적게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비용을 얘기하면서 통일을 무서워할 필요 없고, 어떤 형태의 통일이 우리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남북 연합 같은 모델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소위 중국 횡단 철도도 부산까지 올 수 있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부산까지 올 수 있고, 그 다음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 다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인프라스트럭처 개발하는데 우리가 또 참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러시아로 가는데 상당히 용이해질 거고, 그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신북방 정책이 바로 그건데, 그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소극적,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보다 전향적,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